그는 수없이 원고를 고치고 다듬은 고쳐쓰기의 달인이었다. 한쪽을 쓰기 위해 60장 이상을 새로 쓰고 또 고쳤다. 이미 끝낸 소설을 16번까지 수정하기로 했다. 단조로운 묘사는 풍부하게, 늘어지는 이야기는 속도감 있게, 대화체는 더 생생하게 손질했다. 그 덕분에 그의 소설은 어느 작품보다 사실적이고 재밌으며 생동감이 넘쳤다. 이 사람이 고쳐쓰기를 60번 넘게 했다 했잖아. 굉장히 많이 한 거죠? 어느 부분을 고쳤었다 했지 방금? 뭐는 어떻게, 뭐는 어떻게, 뭐는 어떻게. 같이 약간 단조로운 거는 좀 더 내용을 추가해서 풍부하게 만들고, 좀 이야기가 좀 루즈해진다 하면 속도감 있게 짧게 고치고, 대화체도 더 생생하게 손질해가지고 사실적이고 재밌으면서 생동감이 넘치게 이 사람은 고쳤어요. 원고를 인쇄소에서 조판한 뒤에도 그는 끊임없이 고쳤다. 출판사들은 그를 위해 특별 교정지를 준비해야 했다. 한가운데 활자를 찍고 위아래와 양옆에 넓은 여백을 마련해 고쳤을 수 있도록 했다. 그는 여기에 고칠 문구와 더할 문장들을 빽빽하게 써넣었다. 여백이 모자라면 뒷면에 이어쓰고 그것도 부족하면 다른 종이에 따로 써서 풀로 붙였다. 인쇄소 직원들은 비명을 질렀다. 특별히 훈련받은 식자공마저 손을 내저었다. 우여곡절 끝에 나온 새 교정쇠를 받고도 그는 고쳐쓰기를 멈추지 않았다. 안 되겠어. 어제 쓴 것, 그제 쓴 것 모두 마음에 들지 않아. 뜻은 뚜렷하지 않고 문장은 혼란스럽고 문체는 잘못됐고 배치도 너무 어려워. 모든 걸 바꿔야 해. 더 뚜렷하게, 더 분명하게. 교정지만 7번 고친 일도 있었다. 추가 비용이 너무 많이 들어 출판사가 어려워하면 자기 호주머니를 털었다. 이런 식으로 원고료의 절반 이상, 전부까지 다 날린 게 10여 차례나 된다. 한 번은 어떤 신문사가 끝없이 계속되는 그의 교청에 지쳐 마지막 수정본을 기다리지 않고 신문에 실자 발자크는 그 신문사와 영원한 절교를 선언하기도 했다. 인쇄기가 돌아가는 중에도 그의 문장 다듬기는 계속됐다. 이 때문에 출판사들은 초반본을 낸 지 얼마 지나지 않아 수정본을 잇따라 내야 했다. 발자크는 여기서 어떤 사람이었죠? 어떤 사람입니까, 발자크는? 수없이 응. 원고를 응. 고쳐 쓴. 그치, 이 사람은 소설가였어요. 근데 우리는 이제 컴퓨터로 보통 글을 쓰잖아. 그럴 경우에는 좀 고치기가 쉽지. 근데 옛날에는 이제 인쇄를 다 했으니까 고치기가 굉장히 어려웠겠죠?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 사람은 계속해서 고친 거야. 책이 다 인쇄가 돼도 고치고 출판돼도 고치고 해서 계속 출판했다는 거예요. 그래서 이 사람은 고쳐쓰기를 정말 열심히 한 사람이겠지? 이 정도는 고쳐야... 뭐 요즘 같은 시대에는 이 정도는 고치는 건 괜찮지만은 옛날에 이 정도로 고쳤다? 쉽지 않거든요. 아무튼 이제 발자크가 어떤 사람인지 알았지? 고쳐쓰기를 왜 해야 되는지도 알고, 그래서 이 사람의 소설이 굉장히 생동감 있고 사실적이고 내용이 좋아요. 옆에 14, 15만 한번 풀어볼까? 몇 번이지? 4번이죠. 발자크는 생동감을 있게 하고 싶고 뜻을 분명하게 해야 된다고 얘기했죠. 문장이 뭘 말하고 싶어 하는지. 풍부한 묘사로 사실적인 작품을 쓰기 위해서 고쳤고, 루즈해지면 속도감 있는 전개를 속도감을 부려놓았다고 했잖아. 이렇게 고쳤는데 내용을 추가해서 작품 길이를 늘리기 위한 건 아니에요. 오히려 좀 길어지면 좀 끊고 줄여가면서 고쳐쓰기를 했죠. 15번은 뭘까? 1번이죠. 전문적인 지식을 얻는 거는 고쳐쓰기와 좀 관련이 없죠. 지식을 얻는 건 다른 걸 찾아봐야 되는데 고쳐쓰기는 자기가 쓴 글을 계속해서 고쳐쓰는 거니까. 그거 말고 문법에 맞는 문장을 쓸 수 있거나 글을 짜임새 있게 정돈하거나 문장을 통일성 있게 구성하고 상황에 적절한 표현으로 고쳐쓸 수 있다는 이 2, 3, 4, 5번은 다 고쳐쓰기의 장점이겠죠? 이해됐을까? 하면 이제 우리 고쳐쓰기 끝났어. 고쳐쓰기 뭔지 얘들아 기억나니? 고쳐쓰기가 기억날까 얘들아? 여기 네모 한번 다 채워보자. 밑에 보면 안 돼요. 정답 안 보고 네모 한번 다 채워볼까 너네가? 고쳐쓰기의 개념. 쓴 글을 읽어보면서 뭐뭐 하면 보고 자신의 의도가 효과적으로 드러나도록 잘못된 부분을 고쳐나가는 과정을 고쳐쓰기라고 한다. 뭐 해서 보는 걸까? 검토하면서 보는 거겠죠? 자기 한 번 쓴 글을 읽으면서 이거 왜 이렇게 뜨거워?
그쵸? 글쓰기 과정 5가지 뭐뭐 있었지? 글쓰기의 과정. 쓰는 거. 일단 계획을 해야겠죠? 처음에. 글쓰기의 목적, 주제, 예상 독자를 고려하면서 글 전체에 대한 계획을 세워야 되고요. 내용을 생성해야겠지, 그 다음에. 그래 들어갈 내용을 준비하는 거예요. 그리고 내용 이제 조직해야겠지? 내용 생성하기 위해서 자료조사도 하고 이랬으면은 내용을 어떻게 쓸지 개요를 작성해야 돼요. 처음, 중간, 끝에 어떤 내용이 들어갈지. 그리고 네 번째 표현하기가 우리가 흔히 하는 글 쓰는 거죠. 앞에서 계획한 내용을 바탕으로 글로 표현하고 마지막에 이제 우리가 이번 단원에서 열심히 하고 있는 고쳐쓰기예요. 고쳐쓰기 원리. 처음에 어떤 수준에서 고쳐써야 된다 했지? 전체 수. 그치? 그 전체 수준에서 고쳐써야 되죠. 글을 전체적으로 훑어 읽고 글을 쓴 목적을 확인하면서 고칠 내용을 생각해야 돼요. 글의 주제와 내용이 잘 드러나는 제목인지 검토해야 되고 글에 무슨 단계에 맞는 내용이 적절히 들어가 있는지 봐야 될까? 이거는 글의 구성 단계예요. 어느 부분에 어떤 내용이 들어가 있는지 잘 봐야겠죠? 글 전체 다음은 무슨 수준이었지? 문단 수준이었죠. 한 문단에 적절한 하나에 뭐가 들어가 있는지 확인해야 될까? 그 문단의 약간 메인. 중심 생각이 한 문단에 하나씩 들어가야겠죠? 이해됐을까 얘들아? 그러니까 우리가 약간 5가지 문단을 쓴다고 치면은 여기서는 이제 왜 이 글을 쓰게 되었는지를 보통 얘기하겠죠? 그 다음엔 그거에 대한 뭐 정의를 설명하고 세 번째는 이제 이 글을 예를 들면 뭐 에어컨을 소개한다고 해. 첫 번째 문단에서 에어컨을 소개하는 이유가 중심 생각이 될 수 있겠죠. 두 번째는 에어컨의 정의와 역사 같은 게 들어가고 세 번째는 이제 에어컨의 장점을 들어간다 치자. 네 번째는 에어컨의 단점. 마지막으로 자기가 하려던 말을 정리하는 것이 각각 중심 생각이 될 수 있어요. 이렇게 한 문단에 근데 중심 생각이 하나만 들어가야 되지 2개 이상 들어가면 좀 글이 난잡해져. 그럴 때 문단을 적절히 나눠주는 것도 고쳐쓰기의 하나겠죠? 이해됐을까? 근거를 보충할 만한 다른 자료가 필요하지 않은가 살피고 적절한 자료를 추가해야 돼요. 문장과 문장이 자연스럽게 연결되는지 살펴보고 내용상 적절하지 않은 것을 고쳐야겠죠. 그러니까 이게 문장이 여러 개 모여서 문단이 되지. 그러니까 이 문장들이 어떻게 이어지는지. 영어에서 흔히 하는 접속사 있지. and, but 이런 것들도 국어에서도 적절하게 써줘야겠죠. 그리고, 그러나, 그래서 이런 말들을 적절히 넣어줘야 됩니다. 문장 수준에서는 문장이 뭐가 잘 이루어지도록 해야 되지? 호응. 그치? 호응이 잘 이루어져야겠지. 호응이라는 건 주어랑 서술어가 있지, 우리. 동작하는 거. 그게 두 개 잘 맞아야 돼. 예를 들면 나는 밥을 먹으셨다. 호응이 잘 되는 걸까? 안 되지. 나는 밥을 먹었다라고 써야지 호응이 잘 되는 건데 나는 밥을 먹으셨다라든지 아니면은 예시로 어떤 걸 들 수 있을까? 의자가 참 멀리 간다. 이런 거라든지 좀 주어와 서술어가 잘 맞아야겠죠? 이렇게 주어랑 서술어, 이걸 주술 관계라고 해. 주술 관계의 호응이 잘 이루어지는지 봐야 되고요. 지나치게 생략된 문장 성분이나 필요 없이 사용된 단어가 없도록 해야 돼요. 한마디로 문장이 깔끔해야 돼. 깔끔하고 명확하게 해야 된다는 뜻이죠? 또 뜻하는 바가 분명하지 않거나 문맥상 적절하지 않은 단어가 없도록 해야 되고요. 표기나 띄어쓰기가 잘못된 단어가 없도록 해야 돼요. 그러니까 여기서 맞춤법도 문장 수준에서 점검한다는 뜻이에요. 고쳐쓰기의 목적과 방법. 목적은 뭘까 얘들아? 우린 결국 고쳐쓰기를 왜 하지? 더 나은. 그치? 더 나아진다는 게 개선한다고 할 수 있죠. 결국 글은 우리가 쓴 거를 누가 읽는 사람이 있을 거 아니야. 읽는 이가 이해하기 쉽게 글을 개선하기 위해서 고쳐 쓰는 거예요. 방법은 뭐 글의 내용에서 표현해서 빼거나 바꿀 부분을 찾아서 그 대신에 쓸 알맞은 내용이나 표현을 생각해보거나 글의 전체적인 흐름, 문단의 내용, 잘못된 문장이나 잘못 쓴 낱말을 고려하면서 고쳐야겠죠? 또 이렇게 고쳐쓰기를 하면은 글을 처음 쓸 때는 생각하지 못한 내용이 떠오르기도 하고 짜임새 있게 정돈하고 문단을 통일성 있게 구상할 수 있어요.
또 문법적으로 완전한 문장을 쓸 수 있고 적절한 표현으로 교체할 수 있겠죠? 그래서 우리가 이렇게 고쳐쓰기를 해야 되는 이유입니다. 이해됐니 얘들아 고쳐쓰기? 여기 문제 나 저번에 숙제는 내줬었니? 안 내줬지? 그러니까 이번엔 대단원까지 풀어오면 돼요. 몇 쪽까지냐면 131쪽까지. 131쪽까지 풀면 돼 얘들아. 여기는 좀 어렵지 않아. 어렵지 않아 가지고 이제 어려운 건 다 끝났어 얘들아. 걱정하지 마시고요. 131쪽까지 일단 풀어오면 돼요. 여기까지 2단원 마무리인데 2단원 어땠어 얘들아? 우리가 좀 이것저것 많이 했었어. 이 단어 문법적인 내용에서 조금 어려웠을 수도 있는데 그래도 이제 어려운 건 다 끝났어요. 그럼 이제 3단원은 안 해. 왜냐면 3단원 내용이 없거든. 아마 너네도 학교에서 3단원 안 나갈 거야. 위에 선배들은 그랬거든. 그러니까 164쪽 한번 펴볼까? 얘들아 우리 1단원에서 뭐 배웠지? 시. 그리고? 어? 삼운동? 아 삼운동? 그치 시 배웠지? 시 했고 수필도 했죠? 여기보다 크나 여기서 뭐가 중요하다 이제 역설에 대해서 배웠죠? 그리고 약간 소설도 배웠어요. 풍자 소설이니까 했고 이렇게 읽는 거 배웠지? 아니 뭐야 그리고 두 번째 단원에서 문법 했고 그러니까 여기서는 약간 대화하는 거 듣고 말하며 나누기에 대해서 배울 거예요. 이해됐을까? 각 단원별로 여기서 뭐가 중요한지를 얘기하고 있어. 여기서는 약간 대화, 의사소통 이런 거의 중요성에 대해서 배울 겁니다. 그래서 여자애는 지우가 하고 남자애는 예림이가 해서 이거 만화 한번 읽어볼까? 생각 열기. 경훈아, 좋은 판단을 하려면 책을 많이 읽어야 해. 평소에 생각을 많이 하는데 더 중요하지 않을까? 책을 많이 읽으면서 생각을 하는 게 필요할 것 같아. 인재와 동감이야. 그치? 약간 이 두 사람은 얘가 인주지? 인주는 좋은 판단을 하려면 책을 많이 읽어야 하고 이 남자 경훈이는 생각을 많이 하는 게 더 중요하다고 얘기했어요. 두 사람의 의견이 다른데 또 이런 짧은 이것도 대화니까 짧은 대화를 통해서 서로의 의견에 그 합의점을 찾고 있는 상황이죠 지금? 하면 이제 다음 장 가보자. 근데 여기 내가 좀 스캔이 이상하게 돼가지고 책을 보는 게 나을 것 같다 얘들아. 스캔이 왜 이럴까? 듣기 말하기의 의미 공유 과정을 먼저 봅시다. 듣기 말하기는 말하는 이와 듣는 이가 각각 의미를 전달만 하는 것이 아니라 어떤 주제를 중심으로 서로 의미를 주고받으면서 의미를 새로이 구성해가는 과정이다. 듣기 말하기는 말하는 이가 듣는 이에게 일방적으로 의사를 전달하는 게 아니라 말하는 이와 듣는 이가 상호작용을 함으로써 의미를 창조해가는 협력의 과정이다. 만약에 지우랑 예림이가 대화를 한다고 해. 그럼 말하는 사람은 누구야? 지우랑 예림이가 내일 급식에 대해서 얘기를 나누고 있어. 이런 주제를 통해 이런 주제로 대화를 나누는데 말하는 이는 누굴까? 둘 다 말하고 있는 거죠. 듣는 이는 누구지 그러면? 그치? 이런 의사소통 약간 말하는 이를 화자, 듣는 이를 청자라고 하잖아. 이런 일상적인 대화에서는 화자와 청자가 딱히 구별되지 않고 둘 다 하고 있어요. 이렇게 서로 말하고 서로 들으면서 상호작용을 통해서 뭐 의미를 찾는 거겠죠 대화에? 이해됐을까? 대화란 이제 2번 보자. 말하는 이와 듣는 이가 평등한 관계로 만나서 말을 나누는 담화 유형을 말해요. 평등한 관계로 만났다는 게 중요한 거겠지? 대화는 이제 말하는 이, 대화 주제, 듣는 이. 근데 말하는 이와 듣는 이는 같은 거겠지? 말하는 이가 될 수도 있고 듣는 이가 될 수도 있으니까. 이해됐을까? 대화의 의미 공유 과정은 대화 참여자들이 협력하여 함께 의미를 만들어 나가는 과정입니다. 대화의 과정에서 의미를 이해하고 공유함으로써 서로 영향을 주고받는 과정이겠죠? 이제 우리는 좀 약간 너네 대화를 하잖아 친구들이랑. 좀 기분 안 좋을 때 있지 않아? 어떨 때 기분이 안 좋아?
제가 말하는 핸드폰 보고 있을 때. 그치? 핸드폰 보고 있을 때. 예림이는? 그 상대방이 말하는데 약간 듣지 않고 자기 할 일 하고 막 그치? 약간 이건 다 내가 말하는데 상대가 경청해주지 않는 거잖아. 나 혼자 얘기하나? 이런 생각도 듣고. 이런 상황을 방지하기 위해서 우리 이제 뭐 듣는 것도 좋은 습관을 들여야 되고 말할 때도 좀 부드럽게 얘기하는 것이 좋겠죠? 나는 약간 내가 말을 했을 때 상대가 계속 물어보면 좀 그게 기분이 나빠. 약간 나는 A에 대해서 얘기했어. A는 뭐야? 라고 얘기했어. 상대가 2번이고 3번이고 근데 A가 뭐야? A가 뭐야? 이렇게 같은 걸 질문할 때 기분이 안 좋더라고. 난 지금까지 열심히 얘기했는데 얘가 안 들은 것 같고. 또 반대로 약간 애들 중에 말을 되게 툭툭 하는 애들 있잖아. 아, 뭐 하는데? 이런 느낌으로 좀 쏘면서 이런 애랑 대화할 때도 좀 기분이 안 좋았던 것 같아. 이렇게 각자 한 번씩 좀 대화하다가 기분이 상했던 경험들 있잖아. 그런 거 이제 이 단원에서 한번 써먹어가지고 서로 좋은 대화를 했으면 좋겠습니다. 의미 공유를 위한 대화 태도는 4번 보자. 상대방을 존중하고 배려하는 마음을 지녀야 되고요. 상대방이 하는 말에 맞춰 적절하게 반응해야겠지. 그러니까 내가 너의 말을 듣고 있다라는 걸 보여줘야 돼요. 아무리 나 열심히 듣고 있어도 이것만 반복하면은 상대방은 좀 기분이 안 좋을 수도 있으니까 적절한 리액션을 해야 되고요. 상대방의 말을 적극적으로 들어야겠죠. 또 자기 생각만 옳다는 태도를 버리고 열린 마음으로 대화에 임해야 됩니다. 이렇게 대화를 하면 좀 세대 간의 소통도 가능해지고 바람직한 인간관계를 형성할 수 있겠지? 이건 대화였어. 그러니까 우리가 일상적으로 하는 대화죠. 다음에 여기서 총 2가지를 볼 거거든. 하나는 대화고 하나는 연설에 대해서 볼 거야. 연설을 볼까? 연설이란 공적인 상황에서 다수의 청중을 대상으로 정보를 전달하거나 설득하는 것을 목적으로 하는 공식적 말하기의 유형이에요. 너네 학생회장 선거했니? 했지? 그때 막 TV 막 틀어주면은 후보들 나와가지고 얘기하잖아. 그걸 우리 연설이라고 하죠? 그러니까 약간 발표? 뭐 수행평가할 때도 연설할 수도 있고 반장선거 나갔을 때라든지 아니면 TV에 보면은 막 정치인들, 유명인사들이 연설할 때 있죠? 이렇게 좀 공식적인 자리에서 정보를 전달하거나 설득하는 것을 목적으로 하는 것을 연설이라고 해요. 연설이란 특정 주제에 대한 내용을 청중에게 전달함으로써 생각과 정보를 공유하는 과정이고요. 문제에 대한 해결 방안을 말하는 사람과 청중이 함께 고민하는 공식 대화의 과정이에요. 아까 대화 같은 경우는 우리가 말하는 이와 듣는 이가 구별이 없다고 했잖아. 근데 연설 같은 경우는 말하는 이가 고정이 되어 있죠. 연설자가. 그리고 듣는 이를 청중이라고 해요, 이번엔. 연설할 때는 말하는 이는 이제 듣는 이의 지식과 수준, 감정과 태도 등을 충분히 고려해야겠죠. 만약에 너네 학교에서 이제 중학교잖아. 근데 막 대통령이 와가지고 연설을 한다고 해. 이해가 될까? 막 대통령이 무슨 현재 무슨 사회 문제에 대해서 연설하면 이해가 안 되겠지. 근데 학생회장, 너네 또래 학생회장이 후보가 나와서 연설을 하면 이해가 되는 거겠지. 이렇게 듣는 이의 약간 수준과 감정, 태도 등을 충분히 고려해야 되고요. 소통하는 과정에서 듣는 이의 반응을 살펴가며 말하기 방식이나 태도를 조정해야 돼요. 말한다는 거 계속 말하기만 하면 되는 게 아니라 이 청중들이 이해를 했는지, 내 말이 너무 빠르거나 느리진 않는지, 내가 목소리 크기는 어떤지 이런 걸 다 고려해야 돼요, 말하는 사람은. 반대로 듣는 이는 말하는 이의 의도, 전달하고자 하는 핵심 내용 등을 파악해야겠죠. 저 연설자가 뭐에 대해서 얘기하고 있는지를 알아야 되고요. 자신의 경험과 배경 지식 등을 충분히 활용하여 적극적으로 들어야 돼요. 그냥 너는 떠들어라, 나는 할 일 하고 있을 테니까, 이게 아니라 내가 알고 있는 것과 이 사람이 말하는 것을 좀 비교하거나 좀 이해하면서 들어줘야겠죠? 이렇게 우린 대화와 연설에 대해서 배울 거예요, 이 단원에서는. 1, 2, 3번 한번 풀어볼까? 듣기 말하기는 말하는 이와 듣는 이가 어떤 주제를 중심으로 서로 뭐를 주고받으면서 뭐를 새로이 구성해가는 뭐 공유 과정이지? 의미. 그쵸? 의미를 주고받으면서 의미를 또 새로이 구성해가는 의미 공유 과정이에요. 또 대화의 요소로 적절하지 않은 건 몇 번일까? 4번. 4번이죠. 대화의 표현 기법은 말하는 이와 듣는 이, 그러니까 각각의 좀 역량이지 꼭 구성 요소가 대화의 요소는 아니에요. 3번. 대화의 목적은 상대방을 설득하는 데 있으므로 자기 생각이 옳음을 논리적으로 입증할 수 있어야 한다. 맞을까 틀릴까? 7번. 아니죠. 상대방을 설득하는 거는 약간 연설에 가깝지. 좀 공적인 말하기.
자기 생각이 옳으면 논리적으로 입증할 필요는 없어요. 대화를 할 때. 예를 들어 너네가 친구랑 대화를 해. 약간 마라탕이 좋냐 치킨이 좋냐로 대화를 해. 꼭 내가 마라탕을 좋아한다는 걸 논리적으로 입증을 해야 될까? 아니지. 이렇게 대화 같은 사적인 말하기는 논리적으로 입증할 필요는 없어요. 2번. 연설은 공적인 상황에서 여러 사람에게 자신의 의사를 전달하거나 청중을 설득하는 것을 목적으로 하는 공식적인 말하기이다. 맞죠? 연설에서 중요한 건 공적인 상황이고요. 여러 사람들에게 자신의 의사를 전달하는 것. 이 세 가지가 중요해요. 연설을 통해 말하는 이와 듣는 이는 특정 주제에 대해 생각과 정보를 공유하고 문제 해결 방안을 함께 고민할 수 있다. 맞죠? 말하는 이와 듣는 이는 특정 주제, 그러니까 연설하는 주제에 대한 생각과 정보를 공유하죠. 듣는 이도 공유를 할 수 있는 게 연설 끝나고 질문을 받잖아. 이때 듣는 이도 자신의 생각을 말할 수 있어요. 이렇게 서로 공유하고 함께 문제 해결 방안 함께 고민하는 거예요. 이해됐을까? 이게 우리가 이번 단어에서 배울 거고, 여기서는 아버지와 아들이거든? 누가 아빠 할래? 둘 중에. 이거는 꼭 상황극을 해야 돼. 대화를 하는 거기 때문에. 지우가 아빠 할래? 예담이가 아빠 할래? 안 되어준다. 그래. 너 일정해. 어? 야, 너가 어? 너 일정. 귀여워. 너가 아빠. 상우야, 이제 많이 어두워졌지? 예, 별거 하나도 보이고요. 이제 몇 급이면 더 내려가면 우리가 내려가야 할 대강령은 다 내려가는 거야. 거기서부터 다시 자고는 산길로 가면 되고. 아빠는 이따시 말고도 친구가 많죠? 그럼 많지. 그런데 누구하고 제일 친하세요? 그건 잘 모르겠다. 너는 친구하고도 더 친하니까. 전에 할아버지 댁 앞에서 본 친구하고도 친하고, 또 학교 다닐 때 친구, 나중에 글을 쓰면서 알게 된 친구, 서울에 와서 살면서 알게 된 친구, 그런 친구들이 모두 아빠의 친구니까. 그 중에서 아빠하고 제일 오래 사귄 친구는 누구세요? 전에 할아버지 댁 앞에서 본 그 아저씨인가요? 그래, 그 아저씨하고도 아주 오래된 친구지. 한마을에서 태어나 지금까지 친구로 지내고 있으니까. 그렇지만 아빠한텐 그 친구보다 더 오래된 친구도 있어. 그게 누군데요? 사귄 지가 아마 100년도 더 되는 아주 오랜 친구. 어떻게 그럴 수 있어요? 아빠가 그렇게 살지도 않았는데요. 그렇지만 친구는 그럴 수 있거든. 어떻게요? 너 이찬 아저씨 알지? 수선에 있는 아저씨요. 잠깐만. 여기 이제 아빠랑 아들이 우리가 한쪽씩 하고 정리하고 할게요. 대화를 하고 있지. 시간이 어떻게 될까? 공간적 배경이라고 하죠. 이런 거. 이 글의 주제 갈래는 일단 소설이에요. 일단 밤에 대화를 하고 있지. 많이 어두워졌지? 별도 하나둘 보이고요. 이런 대화를 통해서 시간적으로는 밤이라는 걸 알 수 있고, 공간적으로는 어디지? 대관. 그치? 우리가 내려가야 할 대관령은 다 내려가는 거예요. 대관령이 어딘지 아니? 여기 강원도에 있거든? 아무튼 약간 양 많이 키우고 목장 있는 데 있어. 들어봤지? 대관령 양떼 목장. 아무튼 대관령입니다. 이렇게 시간적은 밤이고 아빠와 아들이 밤에 이제 대관령에 내려가고 있는 상황이에요. 대화 주제는 뭘까요, 여기서? 아빠에게서 가장 오래된 친구. 그치? 아빠의 친구에 대한 얘기를 하고 있죠. 아들이 먼저 물어봤어요. 아빠한테 윤태 아저씨 말고도 친구가 많죠 하고, 아빠는 많다고 했어. 뭐 어느 친구랑도 다 친하고 어떤 친구 있는데 아주 사귄 지 100년도 더 오래된 친구가 있다고 했지. 해가지고 어떻게 그럴 수 있냐? 아빠는 그렇게 살지도 않았는데. 이렇게 약간 사귄 지가 100년도 더 된다는 말이 논리적으로 맞을까? 아빠가 지금 한 50살이라고 쳤을 때? 안 되죠. 이렇게 좀 논리적으로 어긋나는 말을 통해서 아들 상우의 관심을 불러일으키고 있어요. 그런데 이제 상우가 어떻게 그럴 수 있어요? 아빠가 그렇게 살지도 않았는데. 아빠가 하는 말이 좀 적절한 반응을 보이면서 아들이 되게 적극적으로 듣고 있죠. 아빠의 말에 반응도 하고 되묻기도 하고 질문도 하면서 이렇게 아빠와 아들이 대화를 나누고 있어요. 다음 장 마저 해볼까? 그 아저씨하고 아빠가 그런 친구야. 그렇지만 아빠 나이하고 그 아저씨의 나이를 합쳐도 100년이 안 되는데요. 아빠하고 그 아저씨는 사대에 거친 친구거든. 아빠의 증조 할아버지와 그 아저씨의 증조 할아버지가 친구였고, 아빠 할아버지와 그 아저씨의 할아버지가 친구였고,
네 할아버지와 그 친구의 아버지가 친구였었고 또 아빠 또 아빠와 그 아저씨가 친구니까. 우와. 그런 사이를 어른들은 지방 간에 오랜 세교가 있었다고 말한단다. 오랜 세월을 두고 우정을 쌓고 왕래한 집안이라는 뜻으로. 그럼 100년은 더 넘겠네요. 아마 그럴 거야. 그 아저씨 아들하고 저하고 친구하면 5대에 걸친 친구가 되는 거네요. 이제 아빠도 고향을 떠나 있고 그 아저씨도 고향을 떠나 있어 그러기가 쉽진 않지만 이 다음 너희가 또 왕래하고 친구를 하면 그렇게 되는 거지. 어릴 때 그 할아버지 집에 아빠도 할아버지를 모시고 자주 놀러 갔고 그 아저씨도 할아버지를 모시고 우리 집에 자주 오곤 했지. 할아버지들이 장기를 두다가 그 다음엔 우리가 장기를 두고 할아버지들을 손자로 훈수를 하고 자라서 그 아저씨가 먼저 군대에 갔는데 그땐 아빠가 그 집에 자주 찾아가서 뵙고 또 아빠가 군대에 가 있을 땐 아저씨가 우리 집에 자주 찾아오고 그랬단다. 지금도 아빠가 책을 낼 때마다 그 아저씨가 꼭 전화를 하지. 예. 그렇게 오랜 친구는 꼭 가까이 있지 않고 또 자주 보지 않아도 서로 마음속에 있고 세월 속에 있는 거란다. 아빠, 친구는 꼭 서로 나이나 수준이 맞아야 되는 건 아니죠? 어떤 수준 말이냐? 공부도 그렇고 생각하는 것도 그렇고요. 옛말에 보면 친구는 위로 보고 사기라고 했는데 아빠는 그 말이 잘못되었다고 생각한다. 그 말은 이왕 친구를 사귈 거면 좋은 친구를 사귀라고 한 말이지 꼭 그래야 한다는 건 아닐 거야. 친구를 사귈 때 다 위로 보고 사귀면 아래에 있는 친구는 자기보다 나은 친구를 사귀고 싶어도 평생 그런 친구를 사귈 수 없는 거지. 자기가 사귀고 싶어하는 그 친구가 자기보다 못한 사람과 친구를 하지 않으려 하는 말이지. 여기서 이제 이현이 아저씨랑 아빠는 어떤 관계지? 일단 되게 소중한 친구인데 이제 그 아빠 위에 사람들도 서로 친구인 상황이죠. 그래서 막 서로 빈자리를 채워주고 그랬어요. 근데 이제 아빠가 이렇게 얘기할 때 아들 막 우와 이러면서 적절한 감탄사를 통해 적극적으로 듣고 있는 거겠죠? 얘기하고 이현의 아저씨와 아빠는 서로 약간 군대에 가 있거나 그러면 서로 집에 놀러 가면서 빈자리를 채워주고 이런 좋은 친구예요. 근데 이현의 아저씨의 아들과 이 상우는 친구일까? 아니죠. 근데 이제 좀 멀리 떨어져 있어서 친구가 되긴 어렵지만은 만약에 왕래하고 친구가 되면 5대에 걸친 친구가 될 수 있다라고 얘기하고 있어요. 그래서 아빠가 말하는 친구랑 어떤 사람이라고 했지? 오랜 친구는 여기 보면은 그렇게 오랜 친구는 꼭 가까이에 있지 않고 또 자주 보지 않아도 서로 마음속에 있고 세월 속에 있는 거라고 얘기하고 있죠. 이게 오랜 친구에 대한 아빠의 생각이에요. 여기까지가 아빠의 오랜 친구에 대한 얘기였고 다음 이제 상우가 또 새로운 질문을 던지지. 어떤 질문이었지? 나이 수준이 맞아요. 그치. 친구가 꼭 수준이 맞아야 되는 건 아니죠? 라고 얘기를 하고 있어요. 이렇게 또 새로운 대화 주제가 나왔죠. 이게 어떤 주제인지 생각하면서 다음 장 읽어보자. 그럼 어떻게 해요? 자기보다 나은 친구, 못한 친구 얘기를 하는 건 친구에게 배울 점을 찾아라는 이야기인 거야. 또 나쁜 친구를 사귀게 되면 함께 나쁜 생각과 나쁜 행동을 하게 되는 것도 사실이고 더구나 너희처럼 잘할 때는 말이지. 그렇지만 어른이 되면 친구랑 내가 외롭거나 어려울 때 서로 믿고 배울 수 있고 또 정말 어렵거나 외롭지 않더라도 그런 친구 곁에 있는 것만으로도 위로가 되고 큰 힘이 될 수 있는 친구가 가장 좋은 친구란다. 서로 붙어 다니면 놀기만 좋아하는 친구보다는 이 다음 서로 믿고 서로 돕고 서로 위로하고 서로 힘이 될 수 있는 그런 친구를 사귀라는 뜻이야. 너 친구에 관한 옛날 이야기 알지? 아버지의 친구와 아들의 친구 이야기 말이다. 알아요. 돼지를 잡아놓고 사람을 실수로 죽였다고 하고 떠다니다가 아들 친구는 자기가 잘못될까봐 도로 내쫓는데 아버지 친구는 다른 사람이 볼까봐 얼른 집 안에 숨겨주고요. 바로 그런 친구를 사귀라는 거야. 아빠는 그런 친구가 있어요? 그런 건 자신 있게 말하는 게 아니야. 왜요? 그건 그 말을 들은 친구를 부담스럽게 할 수도 있는 일이니까. 대신 아빠가 자신 있게 그렇게 해줄 친구는 있단다.
그럼 그 친구도 아빠에게 해줄 거예요? 전에 성률이 아빠가 눈길에 이 길로 우리를 할아버지 댁에 데려다 주었던 거 생각나니? 네, 설날 눈이 많이 올 때요. 비행기도 안 뜨고 아빠도 운전에 자신이 없어 할아버지 댁에도 못 가고 서울에 눌러 앉았을 때 성렬이 아빠가 대목날인데도 온종일 자기 택시 영업을 하지 않고 오히려 데려다 주러 왔던 거야. 그리고 서울에 14시간 동안 이 길을 넘어왔다가 다시 쉬지 않고 10시간 동안 이 길을 넘어가고 그때도 아빠가 영업하는 차가 그냥 허탕치면 어떻게 하느냐고 택시 요금을 주려고 하니까 성렬이 아빠가 뭐 했는 줄 아니? 일단 여기까지고. 아빠랑 아들은 이제 아빠는 자기보다 친구를 위로 보고 사귀어야 된다는 말에 어떻게 생각하고 있지 이제? 아빠는 꼭 그렇지는 않다라고 얘기를 해주고 있어요. 그 이제 자기가 좀 잘할 때 좋은 친구를 사귀면 약간 배울 점이 있는 친구를 사귀면 좋겠다는 말이지. 약간 뭐 나쁜 친구를 사귀면은 나쁜 행동에 물들 수 있고 그렇기 때문에 이 말이 나온 거지. 꼭 그렇다고 얘기한 건 아니죠. 아빠가 생각하는 좋은 친구란 뭐였을까? 외롭거나 어려울 때 서로 도울 수 있는 그치? 그리고 힘이 위로가 되고 큰 힘이 될 수 있는 친구. 그쵸? 약간 이제 서로 붙어 다니면서 놀기만 좋아하는 것보다는 이제 서로에게 힘이 되는 친구를 사귀라고 얘기하고 있어요. 그리고 또 어떤 뭐 친구에 관한 옛날 이야기를 얘기하는데 상우는 그 얘기를 알고 있지. 그러니까 그 배경 지식을 적극적으로 활용하면서 아빠의 얘기를 듣고 있어요. 여기까지 이해됐을까? 다음 장 한번 읽어보자. 안 받겠다고요? 그냥 안 맞는 게 아니란다. 나는 네가 친구니까 죽음의 무릎 속에 눈길을 넘어온 건데 너는 왜 그걸 꼭 돈으로만 계산하려고 하느냐고 그랬단다. 그래도 직업이고 영업하는 차가 아니냐니까 너는 글을 쓸 때마다 영업을 생각하면 글을 쓰냐면 오히려 아빠를 부끄럽게 했단다. 성렬이 아빠도 아빠한테 좀 그런 친구예요. 그랬죠? 아빠는 어디 가서 친구 얘기를 하면 꼭 이편이 아저씨와 성렬이 아빠 이야기를 한단다. 아빠가 성렬이 아빠에게 해주는 거 아무것도 없는데 성렬이 아빠는 아빠가 자기 친구라는 것만으로도 자랑스러워 영업하는 자동차까지 세워두고 달려오지 않니? 아빠가 성렬이 아빠에게 해주는 건 아빠 책이 나올 때마다 그것을 한 권씩 주는 거 말고는 아무것도 없는데 그러면 성렬이 아빠는 그 책을 택시 안에 넣어두고 다니고 아빠한테 기한이 아저씨도 그렇잖아요. 우리가 이사를 하면 나중에 와서 손을 다 봐주고요. 전기선도 달아주고 제초통도 잘 손봐주고 그러면서 전에 아빠가 밤중에 기한이 아저씨한테 가준 걸 늘 고맙다고요. 그때 기한이 아저씨가 함께 집 짓는 이거 아빠. 그때 기아의 아저씨가 함께 집 짓는 일을 하러 다니는 사람들과 이상한 얘기를 했거든. 기아의 아저씨가 내 친구 중에 소설가가 있다고 자랑을 한 거야. 그러니 다른 아저씨들이 우리가 막 일을 하러 다니는 사람인데 어떻게 그런 친구가 있을 수 있느냐고 믿지 않고 그 사람이 정말 친구면 불러내 보라고 한 거지. 그러자 기아니 아저씨는 늦은 밤까지 글 쓰는 친구를 어떻게 아무 일 없이 불러내느냐고 그러고 그러니까 저쪽 친구는 거짓말이니까 못 불러낸다고 그러고 그러다 누군가 기아니 아저씨한테 친구라면 불러낼 수도 있는 것 아니냐고 그걸로 얘기를 하자고 그러고 그래서 기한이 아저씨가 전화를 한 거예요? 그런 말도 하지 않고 그냥 지금 어느 식당에 있는데 나올 수 있겠느냐고 물었단다. 무슨 일이냐니까 별일은 아닌데 그냥 나왔으면 좋겠다고. 그러면서 지금 뭘 하다가 전화를 받았느냐고 물어서 내일 넘길 바쁜 원고를 쓰고 있다니까. 그럼 나오지 말라고 그러고 그냥 친구들과 장난으로 전화를 건 거라면서. 여기까지 이제 아빠 친구들 세 사람이 나왔죠. 누구였지? 성률이 아빠, 기한이 아저씨랑 한 명 누구였지? 그치? 이현이 아저씨는 어떤 친구지? 현씨 4대 그치? 4대에 걸쳐서 친구인 사람이고 성룰이 아저씨는? 그 서울 가려고 했는데 눈이 너무 많이 와서 차로 제가 전안 받고 차로
그쵸? 서울 그게 돈도 안 받고 차로 데려다 준 사람이 성률이 아빠고, 또 기한이 아저씨는 이 사람은 뭐 아빠 이사할 때 약간 그 신체적으로 이 사람 원래 막내를 하는 사람이니까 손재주가 좋을 거 아니야. 막 전기선도 달아주고 이런 사람인데, 옛날에 뭐 기한이 아저씨가 서로 내기를 했다가 아빠를 불렀다고 얘기했죠. 이 아빠 당연히 갔겠지? 그러니까 이런 거겠지? 이걸 아직까지도 고마워하면서 아빠에게 많은 도움을 주는 그런 친구예요. 다음 장 한번 볼까? 이게 마지막이야, 다음 장이. 그래서요. 기한이 아저씨가 그냥 장난으로 전화를 걸 사람을 아니까 거기 어디냐고 물어서 얼른 택시를 타고 나갔던 거지. 가니까 그런 얘기를 한 거야. 거기 있는 친구들과. 그래서 기한이 아저씨가 이긴 거예요? 아니, 아빠가 이긴 거지. 그때까지 아빠는 아직 한 번도 기한이 아저씨를 위해 몸으로 뭘 해본 적이 없었거든. 그런데도 기한이 아저씨는 아빠한테 자기는 늘 몸으로만 떼어는 친구라 미안하다고 했는데, 그날 아빠가 기한이 아저씨를 위해 몸으로 떼어보니 정말 몸으로 떼어주는 것만큼 힘든 일도 없고 또 좋은 친구도 없는 거야. 저는 어른들도 그런 장난하는 게 신기해요. 장난이긴 하지만 장난이긴 하지만 그 친구랑 그런 거야. 뭘 꼭 크게 도와주고 힘든 일을 해주어야만 좋은 친구인 것이 아니라 어떤 일로든 그 사람이 정말 내 친구구나 하는 걸 확인하게 될 때 마음속에 다시 커다란 우정이 쌓이는 거란다. 그리고 그런 우정이 쌓일 때 옛날 이야기 속에 아버지 친구 같은 이야기도 나오는 거고, 알아요. 아빠 그리고 따뜻하고요. 친구를 말해 사귀는 하되 절대 차별해서 사귀면 안 되는 거야. 알았지? 저도 다음에 아빠 같은 친구를 많이 사귈 거예요. 제가 그 친구들의 친구인 걸 자랑스럽게 여기는 친구들을요. 그리고 그런 친구들을 상호 내가 그리고 그런 친구들의 상은 너가 자랑할 수 있어야 하고. 그쵸? 이렇게까지 이게 아버지와 아들의 대화가 끝이에요. 새로운 세 사람이 나왔지. 기한이 아저씨, 성률이 아빠, 그리고 그치, 이현이 아저씨 이렇게 세 사람이 나왔어요. 아빠랑 아들이 하는 말의 가장 중심 내용은 우정이겠죠? 친구란 무엇인가? 보면 이제 상우가 아빠와 대화를 통해 공유하게 된 생각이 세 가지가 나와. 뭘까? 일단 뭐 크게 도와주거나 뭐 막 엄청 힘든 일을 해주는 게 아니라 어떤 일을 통해 얘가 진짜 내 친구구나 하게 생각하게 만들어주는 사람이 이렇게 이럴 때마다 우정이 쌓이게 된다는 생각을 했고요. 그리고 친구를 차별해서 사귀면 안 된다고 했고, 그리고 약간 나도 그 사람도 나를 자랑스럽게 여기는 친구를 사귀라고, 이렇게 세 가지 내용이 정리가 됐어요. 이해됐을까? 이제 잠깐 쉬고 6시부터 다시 하자. 자, 봅시다. 공간적 배경 어디라 했지? 대관령이죠. 시간은 밤이에요, 지금. 어디라니? 대화 상황. 어떤 상황인가 보면은 대관령의 밤길입니다. 대화 주제는 뭐였지? 오래된 친구. 오래된 친구. 그러니까 한 두 글자로 정리하면 우정이죠. 말하는 이자 듣는 이는 아버지, 듣는 이자 말아 듣는 이는 상호예요. 이해됐을까? 대화. 이건 사적인 대화죠. 아버지와 아들의. 이러한 특징을 듣는 이와 말하는 이가 따로 구별되지 않았어요. 자, 이 세 가지 세 아저씨들이 나오지. 이현 아저씨, 성률 아버지, 그리고 기한 아저씨. 세 명이 나오잖아. 이 사람들에서 우정이 어떤 건지 보면은 이현 아저씨 경우는 어떤 우정이었지? 그치. 집안 간의 여러 세대에 걸쳐서 서로의 사정을 헤아리며 끊임없이 교류를 했어요. 되게 뭐 증조할아버지, 할아버지, 아빠 이런 순서대로. 성률 아버지는 어려운 일이 닥치면 도와주는. 그쵸. 어려운 일이 닥치면 성률 아버지는 택시 기사잖아. 택시 기사 같은 경우는 되게 명절 때 엄청 대목이겠죠? 엄청 돈을 많이 벌 수 있는 상황이었는데 이 아빠가 눈이 많이 오고 운전에 자신 없어서 그러니까 자기 본업을 포기하고 도와준 것처럼 자기네 곤란이나 이익을 생각하지 않고 그냥 냅다 도와줬어요. 기한 아저씨는 어떤 사람이었지? 신체의 수고를 아끼지 않고. 그치. 몸 쓰는 일이 사실 제일 힘들잖아. 그럼에도 불구하고
신체적 수고를 아끼지 않고 아빠, 그러니까 친구를 도우는 사람이에요. 이 대화를 한번 볼까? 아빠, 친구는 꼭 서로 나이나 수준이 맞아야 되는 건 아니죠? 어떤 수준 말이냐? 공부도 그렇고 생각하는 것도 그렇고요. 옛말에 보면 친구는 위로 보고 사귀라고 했는데 아빠는 그 말이 잘못되었다고 생각한다. 중략하고 아래에 있는 친구는 자기보다 나은 친구를 사귀고 싶어도 평생 그런 친구를 사귈 수 없는 거지. 자기가 사귀고 싶어하는 그 친구가 자기보다 못한 사람과 친구를 하지 않으려 하면 말이지. 그럼 어떻게 해요? 그래서 아빠의 듣기 말하기 태도는 어때, 얘들아? 일단 상우가 먼저 질문을 했지. 아빠, 친구는 꼭 나이나 수준이 맞아야 하는 것은 아니죠? 라고 했는데 이 질문만 봐가지고 좀 되게 명확한 답을 해주기 어려웠나 봐. 그래서 아빠는 어떻게 했죠? 이 질문에 대해 또다시 아빠도 질문을 던졌어요. 상우의 질문의 구체적인 의미를 파악하기 위해서 질문을 던지면서 성실하게 듣기 말하기 태도를 보이고 있죠. 그럼 상우는 어때, 얘들아? 적절한 반응을 보이며 그쵸? 그러니까 아빠가 하는 말을 듣고 그 질문을 던진다는 것도 적절한 반응이라고 볼 수 있겠죠? 나는 너가 하는 말을 듣고 있었고 거기서 더 궁금한 게 있다 라는 뜻이니까 이렇게 아빠와 상우 둘 다 서로에게 적절한 반응을 보이면서 성실하게 듣기 말하기를 하고 있어요. 1번, 2번 풀어볼까? 아버지와 상우의 대화에 대한 분석으로 적절하지 않은 것은? 3번 3번이죠. 설득이 아니에요. 설득하는 대화는 어떤 대화라 했지? 그 연습 연설이 설득인 거죠. 이건 그냥 사적인 대화예요. 2번, 아버지와 기억과 같이 질문한 까닭을 아버지의 듣기 말하기 태도가 드러나게 서술하시오. 어떤 수준 말이냐라고 대묻고 있죠. 뭘까, 얘들아? 내용에서 정확한 답을 알려주기가 약간 그치? 구체적인 의미를 파악해서 정확한 답변을 해주고 싶어서 그런 거예요. 이해됐을까? 했고, 3번 봅시다. 아버지와 상우가 나눈 대화의 가치를 생각해 봅시다. 다음 대화를 바탕으로 상우가 우정에 관해 아버지와 공유하게 된 생각을 정리해 봅시다. 장난이긴 하지만 친구란 그런 거야. 무얼 꼭 크게 도와주고 힘든 일을 해줘야만 좋은 친구인 것이 아니라 어떤 일로든 그 사람이 정말 내 친구구나 하는 것을 확인하게 될 때 마음속에 다시 커다란 우정이 쌓이는 거란다. 그리고 그런 우정이 쌓일 때 옛날 이야기 속에 아버지 친구 같은 이야기도 나오는 거고. 알아요, 아빠. 그리고 따뜻하고요. 친구를 가려 사귀기는 하되 절대 차별해서 사귀면 안 되는 거야. 알았지? 저도 이 다음에 아빠 같은 친구들을 많이 사귈 거예요. 제가 그 사람의 친구인 걸 자랑스럽게 여기는 친구들을요. 이거 아까 우리가 이게 마지막 장에 있었잖아. 어떤 생각을 공유했다고 했었지? 차별하지 않고 친구 맞아. 차별하지 않고. 일단 차별해서 사귀면 안 되고. 친구를 자랑스럽게 그쵸? 친구를 자랑스럽게 여기고. 우정은 언제 쌓이는 거지? 친구이면 응. 마음이 열심히 그치? 이게 얘가 내 친구구나 나를 확인할 수 있을 때 다시 커다랗게 쌓이는 것이 우정이라고 했어요. 이렇게 세 가지 생각을 공유하게 됐죠? 근데 우리가 아까 소설을 했잖아. 그 전문은 아니야. 이 글에서 생략된 다음 글을 읽고 아버지와 상우의 관계에 이 글의 대화가 어떤 영향을 미쳤을지 이야기해봅시다. 아빠, 저는 오늘 이 길이 참 좋았어요. 저 꼭대기에서부터 제가 아빠하고 걸어왔다는 게. 아빠도 그렇단다. 네가 아빠하고 함께 걸을 수 있을 만큼 큰 것도 대견하고. 이제 제가 힘들 때 이 길을 생각할 거예요. 사랑해요, 아빠. 그래, 아빠도 널 사랑한단다. 관계가 어떻게 발전했을까? 우리가 아까 대화는 뭘 공유하는 행위라 했지? 그치? 서로의 의미를 공유하면서 더 돈독해지고 깊어졌겠죠? 아빠와 아들의 관계가? 뭐 이런 대화를 한다고 갑자기 관계가 틀어지고 그러진 않으니까 더 깊어졌을 거예요. 하면서 3번, 4번 풀어볼까? 이 글의 대화를 통해 상우가 우정에 관해 아버지와 공유하게 된 생각으로 적절한 것은 무엇이죠? 5번이죠? 이건 너무 쉽다. 마지막 4번. 의미 공유 과정으로서의 대화가 지니는 가치를 한 문장으로 서술하면 어떻게 될 수 있을까? 세대 간 대화가 가능해져
그쵸? 세대 간 대화가 가능해져요. 그로 인해서 바람직한 인간관계를 결국 형성할 수 있는 거겠죠? 서로 소통이 잘 되면 인간관계도 바람직하게 형성되니까. 이해됐을까? 다음은 연설입니다. 이거는 내가 할게, 얘들아. 이건 세상의 모든 어버이께라는 연설이고요. 연설 대상은 세상의 모든 어른이 될 수 있겠죠? 연설자는 3번 스즈키입니다. 안녕하세요. 저는 3번 스즈키입니다. 저는 에코, 환경을 지키는 어린이 조직의 대표로 여기에 왔습니다. 여기란 브라질 리우예요. UN 환경개발회의에 온 거고. 저희들은 12살에서 13살 사이의 캐나다 아이들로서 무언가 변화에 기여하려는 모임을 만들었는데 바네사 스티, 모건 가이슬러, 미셸 퀴그, 그리고 제가 회원이에요. 어른들께 살아가는 방식을 바꾸지 않으면 안 될 거라는 말씀을 드리기 위해 5,000마일을 여행하는 데 필요한 경비를 저희 스스로 모금했답니다. 어떤 말을 하려고 온 거지? 뭐에 대해서 설득하려는 거지? 어른들의 태도. 그치? 살아가는 방식을 바꿔야 되겠다고 얘기했죠. 얘는 어느 나라 사람들이지? 그쵸? 캐나다 사람들이고요. 12살에서 13살입니다. 지금 브라질 리우에서 열린 UN 환경개발회의에서 연설을 하고 있는 거예요. 저는 미래의 모든 세대를 위해 여기에 섰습니다. 저는 세계 전역에 굶주리는 아이들을 대신하여 여기에 섰습니다. 저는 이 행성 위에서 죽어가고 있는 수많은 동물들을 위해 여기에 섰습니다. 우리는 이제 말하지 않고는 그냥 있을 수 없게 되었거든요. 왜 연설했냐 보면은 이제는 꼭 말을 해야겠다라는 거겠죠. 왜냐면 문제가 너무 심각하니까 더 이상 미룰 수 없다는 얘기예요. 저는 오존층의 구멍 때문에 햇빛 속으로 나가기가 두렵습니다. 공기 속에 무슨 화학 물질이 들어있을지 모르기 때문에 숨쉬기가 두렵습니다. 저는 아빠와 함께 밴쿠버에서 낚시를 즐겼습니다. 그런데 바로 몇 해 전에 암에 걸린 물고기들을 발견했습니다. 그리고 지금 우리는 날마다 동식물이 사라지고 있다는, 그들이 영원히 소멸되고 있다는 소식을 듣고 있습니다. 저는 언제나 야생동물들의 무리를 보고 싶었고 새들과 나비들로 가득 찬 정글과 열대숲을 보기를 꿈꿨습니다. 그렇지만 제가 엄마가 되었을 때 우리 아이들이 볼 수 있도록 그런 것들이 과연 세상에 존재하고 있기는 할지 모르겠습니다. 여러분은 이런 소소한 것에 대해서 제 나이 때 걱정해 보셨습니까? 이 모든 것이 실제로 우리 눈앞에서 일어나고 있는데도 우리는 마치 충분한 시간과 해결책을 가지고 있는 것처럼 행동하고 있습니다. 지금 이제 3번 스즈키는 무슨 문제에 대해서 얘기했지? 환경. 그치? 어떤 문제인가 하고 보면 오존층에 구멍도 있고요. 공기 속에는 화학물질도 있어요. 그리고 암에 걸린 물고기를 발견한 것도 있겠죠? 또 날마다 동식물이 사라지고 있다는, 그들이 영원히 소멸되고 있다는 소식을 듣고 있어요. 얘기하면서 이제 좀 불확실한 미래에 대해서 얘기하고 있지. 내가 나중에 엄마가 되었을 때 우리 아이들은 과연 많은 동식물, 정글 이런 걸 볼 수 있을까? 얘기하고 어른들의 어떤 태도를 비판하고 있지? 묻히기만. 그쵸? 왜 묻히기만가 하고 보면은 이미 너무 심각하게 진행이 되었는데 시간도 많고 해결책도 많은 것처럼 행동하고 있죠. 그거에 대해서 비판하고 있어요. 한 장 넘겨볼까? 저는 어린아이일 뿐이고 따라서 해결책을 가지고 있지 않습니다. 저는 여러분께 과연 해결책을 가지고 있으신지 묻고 싶습니다. 여러분은 오존층에 난 구멍을 수리하는 방법, 죽은 강으로 연어를 다시 돌아오게 할 방법, 사라져버린 동물을 되살려 놓는 방법을 알지 못합니다. 그리고 여러분은 이미 사막이 된 곳을 푸른 숲으로 되살려 놓을 능력도 없습니다. 여러분이 고칠 방법을 모른다면 제발 그만 망가뜨리시길 바랍니다. 여러분은 정부의 대표로, 기업가로, 기자나 정치가로 여기에 와 계실 겁니다. 그렇지만 여러분은 그 이전에 누군가의 어머니와 아버지, 형제와 자매, 아주머니와 아저씨들이며 그리고 여러분 모두 누군가의 자녀입니다. 저는 어린아이일 뿐입니다. 그렇지만 저는 우리가 모두 35억 명으로 된 가족, 아니 3천만 종으로 된 한 가족의 일부라는 사실을 알고 있습니다. 우리는 모두 공기, 물, 흙을 나누어 가지고 있으며 정부와 국경이 감히 그것을 변경하지는 못할 것입니다. 그래서 세번 스즈키였지? 스즈키는 어떤 문제에 대해서도 얘기하고 있지? 이제 사막화에 대해서도 얘기하고 있어요. 여러분은 뭐 사막이 된 곳에 푸른 숲으로 되살려 놓을 능력도 없고 오존층에 난 구멍을 메울 수도 없고 사라져버린 동물들도 되살려 놓을 방법도 모르니까 그만 망가뜨리라고 얘기해주고 있어요. 이거 듣는 사람은 정부 대표, 기업가, 기자나 정치가지. 근데 이거 연설 제목이 뭐였지 얘들아? 기억날까?
연설의 제목은 세상의 모든 어버이들께예요. 그러니까 근데 그 이전에 당신들도 누군가의 어머니와 아버지, 형제자매 그리고 자식이 아니냐 라고 얘기를 하고 있어요. 하면서 이제 여기서 보면은 정부와 국경이 감히 그것을 변경하지 못할 거라고 얘기를 하고 있죠. 이 말은 즉슨 환경 문제가 우리 모두가 해결해야 할 문제라는 걸 강조하는 거예요. 이해됐을까요? 여기까지? 지금까지는 스키는 환경 문제에 대해서 얘기하고 있죠. 그리고 자꾸만 저는 어린아이일 뿐이라는 걸 강조하고 있어요. 여기서도 볼까? 저는 어린아이일 뿐입니다. 이렇게 반복적으로 어린아이라는 걸 강조하면서 어른들의 감정에 호소하고 있어요. 그렇지만 저는 우리가 모두 하나이며 하나의 목표를 향해 행동해야 한다는 것만은 알고 있습니다. 저는 분노하고 있지만 눈이 멀지는 않았습니다. 저는 두려워하고 있지만 제가 어떻게 느끼는지 세상에 말하는 것을 망설이지는 않습니다. 우리나라 사람들은 너무 많은 쓰레기를 만들어냅니다. 우리는 사고 버리고 또 사고 버립니다. 그러면서도 가난한 사람들과 나누려 하지 않습니다. 우리는 불필요한 필요한 것보다 더 많이 가지고 있으면서 조금도 잃고 싶지 않아 하고 나누어 갖기를 두려워합니다. 저는 이틀 전 여기 브라질에서 큰 충격을 받았습니다. 우리는 길거리에 살고 있는 몇몇 아이들과 얼마 동안 시간을 보냈습니다. 그 중에 한 아이가 우리에게 이렇게 말하더군요. 내가 부자가 되었으면 좋겠다. 만약 내가 부자라면 나는 거리의 모든 아이들에게 음식을, 옷과 약과 집, 그리고 사랑을 애정을 주겠다. 일단 또 환경 문제에서 마지막으로 쓰레기 배출도 나왔죠? 여기까지는 환경 문제에 대한 얘기예요. 또 이제 쓰레기 배출에 대해서는 있어 과소비가 원인이 될 수 있겠지. 얘기를 하면서 환경 문제에서 빈곤 문제도 언급하고 있어요. 가난한 사람과 나누려 하지 않았다 했지. 그리고 이 사람들이 지금 브라질 와서 거리 아이들과 얘기를 했는데 충격을 받았다고 했어요. 왜? 걔네 그 거리 아이들이 뭐라 얘기했지? 내가 부자라면 나는 거리의 모든 아이들에게 음식과 옷과 약까지 그리고 사랑과 애정을 주겠다. 그치? 근데 스키는 아까 어른들은 가난한 사람들과 나누려 하지 않는다 했지. 부유하면서도 이렇게 대조되는 모습을 보여주고 있어요. 넘기면 아무것도 가진 게 없는 거리의 아이가 기꺼이 나누겠다고 하는데 모든 것을 다 가지고 있는 우리는 어째서 그토록 인색할까요? 저는 이 아이들이 제 또래라는 사실을 자꾸 생각하게 됩니다. 어디서 태어났는가 하는 사실이 굉장한 차이를 만든다는 것. 저도 리우의 빈민가 파벨라스에 살고 있는 저 아이들 중에 하나일 수 있었음을 생각하지 않을 수가 없습니다. 저는 소말리아에서 굶주려 죽어가는 한 어린이일 수도 있었고 중동의 전쟁 희생자 또는 인도의 거지일 수도 있었습니다. 이게 뭐 소말리아, 중동, 인도 이렇게 빈곤으로 전 세계적으로 빈곤으로 인해 굶어 죽는 어린이가 많다는 걸 얘기하고 있는 거죠. 또 한 번 강조했지. 저는 아이일 뿐입니다라고. 저는 아이일 뿐입니다. 그렇지만 전쟁에 쓰이는 모든 돈이 빈곤을 해결하고 환경 문제를 해결하는 데 쓰인다면 이 지구가 얼마나 멋진 곳으로 바뀔지 알고 있습니다. 학교에서도 유치원에서도 어린들은 우리에게 착한 사람이 되라고 가르칩니다. 어른들은 서로 싸우지 말고 존중하며 자원을 절약하고 몸과 주변을 청결히 하고 다른 생물들을 해치지 말고 보호하며 자원을 더불어 나누어야 한다고 가르칩니다. 그런데 어째서 여러분 어른들은 우리에게 하라고 한 것과는 정반대의 행동을 하십니까? 이렇게 옛날에 어른들은 아이들한테 뭐라고 얘기했지? 착한 사람이 돼요. 그치? 착한 사람이 되고 싸우지 말고 존중하고 자원을 절약하고 몸과 주변을 청결히 하고 다른 생물들을 해치지 말고 보호하며 자원을 더불어 나눠야 한다고 가르쳤는데 스카는 이제 어른들의 그렇지 않은 행동들을 비판하고 있는 거죠. 그러니까 어째서 반대 행동을 하냐 하면서 스스로를 성찰하게 만들었어요. 여러분이 이 회의에 참석하고 계신 이유가 무엇이며 이 회의는 어떤 회의라고 했지 아까? UN 환경. 그쵸. 환경 문제 해결을 위한 회의예요. 이 회의에 참석하고 계신 이유가 무엇이며 누구를 위해서 이런 회의를 열고 있는지 잊지 마십시오. 저희는 여러분의 아이들입니다. 여러분은 저희가 앞으로 어떤 세계에서 자라날지 결정하고 계신 겁니다. 모든 일이 잘 될 거야. 우리는 최선을 다하는 중이고 세상의 종말은 오지 않을 거야. 라고 부모님들이 자녀들을 안심시킬 수 있어야만 합니다. 그렇지만 여러분은 그런 말을 우리에게 더 이상 할 수 없을 것 같아 보입니다. 도대체 어린아이들이 여러분이 하고 있는 회의의 우선순위에 올라가 있기는 합니까?
저희 아빠는 항상 말씀하십니다. 너의 말이 아니라 행동이 진짜 너를 만든단다. 하지만 여러분의 행동은 밤마다 저를 울게 합니다. 여러분은 항상 우리를 사랑한다고 말합니다. 저는 이 자리에서 여러분에게 호소합니다. 제발 저희의 바람이 여러분의 행동에 반영되도록 노력해 주십시오. 까지가 수직히 연설이에요. 연설 내용은 어떤 문제를 언급하고 있지? 환경 문제와 빈곤 문제. 그치? 환경 문제는 뭐뭐 있었을까? 사막. 응. 이랑 사막화. 동물들이 사라지. 그치? 동물들이 사라지고요. 암에 걸린 물고기도 발견했고 오존층에도 구멍이 나고 있어요. 얘기를 하면서 왜 그렇게 파괴를 하냐? 해결책도 없으면서 라는 얘기를 했죠. 그리고 또 너무 많은 쓰레기 문제도 언급했죠. 쓰레기 문제에서 나온 게 또 어떤 문제였지? 빈곤 문제죠? 너무 많이 사고 버리고 한다. 빈곤 문제를 얘기하면서 예시를 들었어. 얘가 리우에서 본 아이. 그 아이는 뭐라 얘기했지? 부자가 되었으면 좋겠다. 그치? 부자가 되면은 가진 거를 거리 아이들한테 나눌 거라고 얘기했는데 이렇게 가진 게 없는 애들도 이렇게 얘기하는데 가진 게 많은 우리는 대체 뭘 하고 있는 거냐는 얘기를 하고 있어요. 그리고 어른들이 아이들을 가르치는 방식에 대해서도 얘기했죠. 어떻게 뭐 착한 사람이 되고 가진 것을 나누고 뭐 자원을 절약하고 이렇게 가르쳤으면서 어른들은 그런 걸 지키지 않는 태도를 비판하고 있죠. 얘기하면서 결국 이제 부모님들은 자녀를 안심시킬 수 있어야 한다고 얘기하고 있어요. 그래서 인용도 했는데 어떤 말을 인용했지, 스즈키는? 아빠의 말을 인용했죠. 너의 말이 아니라 행동이 진짜 너를 만든단다라고. 이 말을 얘기하면서 여러분의 행동이 밤마다 자기를 울게 한다고 얘기해요. 그래서 결국 스즈키가 원하고 주장하는 건 뭐였지? 문제 해결을 위한 태도 변화. 그치. 결국 이제 또 환경을 좀 보호해주고 빈곤 문제를 해달라는 얘기죠. 저희의 바람이 여러분의 행동에 반영될 수 있도록 노력해달라는 것을 마무리하고 있어요. 그러니까 그 어른들의 행동이 촉구하는 거죠. 문제 해결을 위한. 이해됐을까? 여기까지가 스즈키의 연설입니다. 말하는 이는 누구였지, 얘들아? 말하는 스즈키. 12살 소녀 3번 스즈키예요. 어느 나라 사람? 그 캐나다. 캐나다 사람이고요. 지금 유엔 환경회의에 참석하기 위해서 브라질 리우에 와 있어요. 연설 대상 직접적인 게 지금 당장 말하고 있는 거는 유엔 환경개발회의 참석자들이지. 이게 듣는 인데 간접적인 대상으로는 세상의 모든 어른들이겠죠? 장소 상황 아까 얘기한 것처럼 브라질 리우에서 열린 유엔 환경개발회의에서 연설하고 있는 상황입니다. 문제 상황의 인식은 뭐뭐 있다 했지? 첫 번째 환경 문제죠. 환경 문제 5가지 읽어볼까? 오존층이 파괴됨, 병에 걸린 물고기가 발견된, 야생동식물이 멸종됨, 숲이 사막으로 변하고 있음, 부유한 나라의 사람들은 너무 많은 쓰레기를 만들어내고. 그쵸. 이렇게가 환경 문제고요. 빈곤 문제는 뭐뭐 있었지? 부유한 나라의 사람들이 가난한 나라의 사람들과 자원을 나누려 하지 않음, 빈곤으로 인해 굶어 죽어가는 어린이들이 많음. 그렇죠. 이런 문제 상황에 대해서 스즈키가 얘기를 하고 있어요. 그래서 결국 뭘 주장하는 거야, 스즈키는? 어른들이 그리고 부유한 나라에서 미래 세대를 위하여 빈곤 문제와 환경 문제 해결을 위해 적극적으로 나서야 한다. 그쵸. 어른들의 그 문제 해결을 위한 적극적인 행동을 결국 얘기하고 있는 거예요. 이해됐을까? 옆에 5번, 6번 풀어보자. 1번. 연설의 내용을 정리할 때 꼭 들어가야 할 항목으로 적절하지 않은 건 뭐지? 다른데. 어디 풀고 있었어? 그럼 7번, 8번까지 한번 풀어볼까? 이 연설의 내용을 정리할 때 꼭 들어가야 할 항목으로 적절하지 않은 것은? 2번. 몇 번? 2번. 2번이죠. 연설에는 말하는 이와 감정과 기분이 들어가면 안 돼요. 왜냐면 이건 공적인 말하기니까 객관적인 내용을 중심으로 해야겠죠? 6번. 이 연설의 목적은 뭐지, 얘들아? 문제 해결을 위한 태도 변화 촉구. 그쵸? 어른들의 문제 해결을 위한 태도 변화 촉구예요. 그래서 연설 대상이 들어가야 되니까 어른들이라는 말이 들어가야겠죠? 이해됐을까? 자, 그러면 이제 아까 우리가 방금 전에 한 대화는 아들과 함께 걷는 길의 대화랑 세상의 모든 어버이들께를 비교해 봅시다. 세상의 모든 어버이들께에서는 말하는 이가 누구였지?
스즈키. 세 번 스즈키죠. 말하는 이가 딱 정해져 있어요. 듣는 이는 불특정 다수의 어른입니다. 근데 아들과 함께 걷는 길에서의 말하는 이는 누구였지? 아버지. 아버지와 아들 둘 다죠. 듣는 이도예요. 특히 말하기의 유형. 세상의 모든 어버이께는 연설자가 청중에게 일방적으로 이야기를 하고 있고요. 아들과 함께 걷는 길은 상호간의 이야기를 나누고 있어요. 연설은 공적인 성격, 대화는 사적인 성격이 있겠죠? 또 연설을 들을 때는 우리는 자기의 배경 지식을 활용하며 들어야 돼요. 예담이 뭐 어디 안 된 거 있어요? 괜찮나요? 주의 깊게 듣고 말하는 이가 자신의 공감이나 이해 상태를 파악할 수 있도록 예의에 벗어나지 않게 적절하게 반응을 보이고요. 연설이 끝나면 질문하는 것도 좋은 태도입니다. 7번은 뭐지 얘들아? 5번이죠. 연설이란 말하는 이가 듣는 이에게 설득을 목적으로 자기의 의사를 전달하는 행동이니까. 8번은 뭐지? 5번이죠. 연설 중에 질문이 아니라 연설이 끝나고 질문하는 것이 올바른 태도가 될 수 있겠죠. 마지막 봐볼까? 이 연설을 듣고 나서 듣는 이의 생각이 어떻게 변했을 것 같아? 어른들은 연설을 듣고는 조금이라도 해결 방안을 찾았을 것 같아요. 그쵸? 어른들은 이제 좀 반성을 할 수도 있고 자신의 행동을 성찰하고 아동 문제, 가난한 나라의 아동 문제에 대해서 관심을 가질 수 있겠죠? 아이들도 가난한 아이들은 부유한 나라에도 그러니까 캐나다면 부유한 나라죠? 자신들의 문제에 관심을 가지고 도움을 주고자 하는 사람이 있음을 알고요. 부유한 나라는 다른 나라의 아이들에게 처한 문제를 알 수 있었겠죠? 이해됐을까? 그럼 9번은 뭘까 얘들아? 2번. 몇 번? 2번. 2번이죠? 말이 안 되지. 가난한 나라의 아이가 우리 때문에 전 세계 환경이 오염되고 있다는 것을 알게 되어서 내 행동을 반성해보겠다고 하는 말은 조금 맞지 않아요, 여기서. 이해됐을까? 얘는 어린아이는 잠깐 패스하고 여기 183쪽 볼까? 말하는 이와 듣는 이는 누구였죠? 아버지와 아들이죠. 유형은 상호간의 이야기를 나누는 대화예요. 사적이고요. 장소는 대관령의 밤길이고요. 주제는 뭐였지 얘들아? 우정의 참득과. 그치, 우정의 참뜻과 친구를 사귀는 기준이었습니다. 아버지의 듣기 말하기 태도는 어땠지 얘들아? 아들의 눈높이에 맞추어 우정의 의미를 이해하기 쉽게 설명. 그쵸. 또 질문을 통해 아들의 말에 담긴 구체적 의미를 확인했어요. 상호는 어땠지? 아버지의 말에 맞추어 적절하게 답. 맞아요. 그리고 아버지의 질문에 성실하게 답변했죠. 그래서 상호가 우정에 관해 아버지와 공유하게 된 생각 세 가지 뭐였지? 우정은 친구임을 확인할 수 있는 계기를 통해 다시 쌓이게 되는 것. 네. 그리고 우정은 친구를 자연스럽게 여기는 것이다. 그리고 차별을 하지 않고 친구를 사귀어야. 그쵸? 차별하지 않고 친구를 사귀어야 되고요. 대화의 가치는 우정에 관한 의미를 공유함으로써 아버지와 아들의 관계가 더욱 깊어졌다는 것에서 가치가 있습니다. 두 번째는 연설이었죠. 말하는 이와 듣는 이는 나눠져 있어요. 여기서는 말하는 이는 3번 수석이고요. 듣는 이는 UN 환경개발회의 참석자들을 비롯한 세상의 모든 어른들입니다. 장소는 브라질 리우의 UN 환경개발회의고요. 연설자가 청중에게 일방적으로 이야기를 하는 연설입니다. 성격은 어떤 성격이지? 공적인 성격이에요. 주제는 지구의 환경을 지키고 빈곤이 없는 세상을 만들길 바라고 있어요. 그래서 말하는 이는 어떤 의미를 전하고 있지, 듣는 이한테? 전 세계의 어른들에게 미래 세대를 위하여 빈곤 문제와 환경 문제 해결에 나서달라고 줬고. 그쵸? 듣는 이는? 듣는 이는 빈곤 문제와 환경 문제 심각성에 공감하고 해결 방안을 마련을 위해 노력해. 맞죠? 이해됐을까? 여기까지가 듣고 말하면 나누기였어. 하고 오늘 좀 일찍 끝났네? 근데 얘들아 숙제가 조금 많거든?